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2만 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맞아요? 일걸요? 9번째인가요? 여덟 8번째가 번째. 맞습니다. 저희가 좀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 약간 오락가락 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제 미주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주사랑 방청객을 한번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방청객 방청객 맞네요. 예. 청취자가 약간 더 적절하지 않나요? 청취자? 근데 저희를 보고 계시니까 방청. 오케이. 저는 박수 치러 나왔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목소리를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네, 그럼 어때? 저는 방청객 칸초입니다. 네. 칸초란 이름은 왜 지은 거죠? 지금 귀여우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칸초 싸들고 와서 먹으면서 하려고 싸들고 와서. 바스락거리니까 먹지 마시고요. 네, 이름만 칸초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방청객을 구박하고 계시는 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상한 펭귄맨입니다. 네, 미주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공각기동대를 녹음한 게 저희가 4월 1일일 거예요. 만우절이라서 제가 대충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4월 22일, 그러니까 거의 3주 만에 저희가 한 3주, 진짜 3주 만이네요. 3주 만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색하네요. 네, 어색합니다. 하지만 다시 나아지겠죠. 그리고 딱히 그렇다고 처음 했을 때부터 발전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형광모자입니다. 형광모자 그 나이 있잖아요. 형광모자 아직 드라이를 못 맡겨서 그럼 아직도 커피 묻어 있어요? 처박혀 있어요, 어딘가에. 물 빠질 텐데. 근데 이렇게 진하게 묻은 건 아니고 괜찮아요. 그럼 진하게 묻은 게 아니면은 그 물 같은 걸로 좀 닦아내던 거 그냥 그렇게는 그래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 조금 남아있어요. 죽었네. 그럼 안 되네. 괜찮아요. 할인할 때 산 거라서 근데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도 닉네임이 형광모자인데 또 다른 형광모자를 만나게 되겠죠. 걱정하지 마. 제 형광모자는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형광모자 없는 형광모자 이상하잖아.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제가 이걸 한다는 걸 알고 들어보신 거예요. 형광고자라고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가끔 저희 부모님도 듣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드백 얘기를 한 김에 네. 저희가 꼭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팟빵 계정에 유일한 후원자이신 된장공장 왜 공장장. 미주사랑 무시해요? 미주사랑은 미주사랑도 이제 후원자예요. 그러네. 미주사랑님도 감사드리고요. 안녕, 된장공장 미주사랑. 된장공장 공장장님, AKA 갓지원님, 저희에게 후원도 해주시고 정성스럽게 항상 댓글도 달아주시고 재밌는 의견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을 꼭 여기 방송에서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되게 많이 또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퍼스널 쇼퍼에 남겨주신 댓글에 정성일 씨 글도 다 읽어보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저희가 약간 갓지원님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찾아보려고 검색해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이게 지면이 길어가지고 아마 잡지에만 실리고 웹에는 안 실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네요. 보통은 반대로 돼 있지 않나요? 지면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뭔가 풀 버전은 웹에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그건 저는 오히려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어쨌든 웹은 무료고 지면은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사실은 기획 기사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네네. 그럴 그래서 수도 꼭 있겠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근데 같아요. 어쨌든 웹도 무료가 아닌 퍼블리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 무료가 아닌 경우에는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물리적으로 매터리얼이 있는 걸 좀 더 선호하고 근데 웹에만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글보다는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매체적인 영상이라든지 뭐 뒷사진, 현장 사진 약간 이런 것인 경우가 더 많은 것 중요치 않고요.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좋았던 부분은 된장공장 공장장님이 댓글을 다실 때 졸려서 2만이라고 2만 숫자를 써주셨다는 점 제가 꾸준히 밀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어저께 업로드한
공각기동대 편에 대해서도 벌써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오늘도 아침도 행복하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건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저희가 원래 지금까지는 이제 극장에 걸린 영화들을 위주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최소한 저는 바빠가지고 저도 바빴습니다. 극장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코너를 마련했는데 펭귄맨의 베스트 30 영화 시리즈 앞으로 30편 이상 시리즈로 가나요? 뭐 중간중간 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희 방송이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송을 목표하는 바를 다 완성할 때까지 할 생각인데 그러다 이제 70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비밀이니까 나중에 알아맞혀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도 영화를 만들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일종의 끊임없이. 경쟁이 되잖아요. 맞아요. 뭐 어쨌든 간에 하지만 벌써 지금 2개쯤 했죠. 한 번밖에 안 했나? 언급한 걸로 치면 되게 많이 했어요. 언급은 아닌 것 같아. 추천을 해야지. 그러면 한 번밖에 안 했나? 아직 뭐 멀었네. 갈 길이 멀어. 갈 길 멀어. 네,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추측해 보시고요. 힌트가 많은데요. 힌트가 많죠. 추천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펭귄맨의 베스트 30 영화 중에 한 편인 어댑테이션 스파이크 존즈의 어댑테이션 2002년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죠? 굉장히 자의적인 선택이었고요. 베스트 30 중에 몇 위인지도 알 수 없죠? 아니요, 27등. 아 정말요? 네, 그런 거 다 말해드릴 건데. 그러면 28, 29, 30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비밀인데.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또 그리고 천천히. 그게 저 안에서 팟빵도 순위가 왔다 갔다 하듯이 제 안에서도 순위가 되게 다채로워요.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요. 어댑테이션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본가인 찰리 카우프만을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를 합니다. 찰리 카우프만이 난초 도둑이라는 책을 영화화하는 각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라이터스 블락에 봉착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얹혀 사는 일란성 쌍둥이인 도널드 카우프만이라는 캐릭터가 또 있는데 얘가 갑자기 영화 시나리오를 쓰겠다고 까불치고 그래서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방식도 시도해보고 저런 방식도 시도해보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뭐 이 원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 논픽션 책인데 난초 도둑을 썼던 수잔 올린이라는 저널리스트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뭐 로버트 맥기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로버트 시나리오 맥기라고 하는 작법의 구루. 네, 그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로버트 맥기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사실 원제는 그냥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에 더 가까운 책이긴 해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 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초점 맞춰져 있긴 하니까 꼭 그렇게 그렇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세미나로 사실 돈을 벌어 먹는 양반이거든요. 사실 유명한 시나리오도 몇 개 있긴 한데 청취자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책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시나요? 네, 이 사람 엄청해요. 돈 받고. 네, 돈 받고 하겠죠 뭐. 그래서 그 줄거리를 마저 얘기하면 이제 찰리 카우프만이 하다못해 답답해서 그 로버트 맥기 세미나도 찾아가 보고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인 도널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둘이 함께 이 영화를 각색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영화 자체를 쓴 실제 각본가가 찰리 카우프만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 영화의 실제 원작이라고 불리는 책이 난초도둑이고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자기와 도널드가 함께 쓰는 이 각본이 실제로 이 영화의 각본인 것처럼 느껴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의 시나리오인 거죠. 네네.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화의 맨 처음에 봤던 장면들 그리고 중간중간 삽입되는 장면들이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찰리 카우프만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결국엔 앞에 삽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 이 영화를 쓰는 과정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죠. 맞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실제로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각본가 크레딧에
찰리 카우프만과 도널드 카우프만이 둘 다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근데 도널드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없죠. 그냥, 실제로 쌍둥이가 아닌데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착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현실에. 그렇죠. 크레딧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영화 얘기로 약간 넘어가는 거긴 한데 결국에는 이 영화 안에 있는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는 영화를 현실로 뻗쳐내고 싶다라는 욕망.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라는 게 그냥 좀 고전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작품을 만든다는 게 이제 세상의 일부를 담아 와가지고 그 안에서 매체 안에서 재현해내는 거라면은 이 영화는 그 매체를 세상 밖으로 꺼집어내고 싶다는 욕망에서 기인하는 그런 외부를 향한 끊임없는 욕구? 그러니까 레이어를 복잡하게 쌓음을 해서 결국에는 현실과 작품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이게 마치 그냥 픽션이 아닌 것 같은 혹은 마치 어딘가에서 일어났을 것만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영화라는 게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현실에서 재현이 돼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꼭 재현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 어쩌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징이랑도 사실 굉장히 잘 맞는 네.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도널드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크레딧에 들어갔다는 걸로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안 나오네? 그래도 되나 싶은? 아니. 그냥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실제로 있다고 이 사람 자체도 믿고 영화 안에가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얘네가 도와줬으니까 난 크레딧에 넣을 거야. 막 이런 거 같고 실제로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좀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게 그러고 다시 봤는데 다시 보니까 좀 보이는 게 더 많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근데 뭐 영화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긴 한데 그 아까 말씀하신 처음 장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몰랐는데 그 까만 화면에 나레이션만 나오는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잘 완전 처음에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정신없이 막 지나가는 것들이 중간에 또 나오고 그리고 그게 뭐 약간 진짜 실제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다큐멘터리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초반에 영화의 굉장히 초반에 이제 존 말코비치 대기의 메이킹 영상으로 보이는 어떤 다큐 같이 보이는 어떤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 말코비치 대기를 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짠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맞아. 없죠. 네. 근데 제가 존 말코비치 대기를 어저께 다시 좀 봤어요. 근데 가짜인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런 장면이 없다고? 근데 그건 메이킹 현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의상이? 그쵸. 의상이 그런 의상이 물론 있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어쨌든 그 존 말코비치가 떼거지로 나오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진짜였을 수는 있으나 가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어댑테이션에서 그걸 보여준 의도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뭔가 현실인 것처럼 느끼게끔 하는 장치가 이 영화 속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런 다큐멘터리 푸티지 같은 네네. 느낌의 장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걸 넣는다고 뭐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좀 더 그러니까 평강모자 말에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통로가 있는 거죠. 통로. 그 이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사실 크레딧 시퀀스 같은 경우에도 크레딧 시퀀스야말로 사실은 영화랑 전혀 영화의 내러티브와 전혀 상관없는 이제 현실의 정보를 담은 일종의 외제적인 네, 그렇죠. 외제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크레딧 시퀀스라는 건 사실은 그 우리 과자 사 먹을 때 있는 식품 영양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거기다가
까지 이제 도널드 카우프만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장난을 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에 대한 통로를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독에 대해서 일단 조금만 네. 더 얘기를 하고 감독과 각본가에 대해서 네네. 좀 더 설명하고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네네.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사실은 각본가인 찰리 카우프만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찰리 카우프만은 이제 뭐 첫 작품이 사실 빙 존 말코비치 떼기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제가 요즘 자주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그쵸? 맞아. 요즘 아주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섞어가지고 자꾸 한국말하고 외국말하고 아유. 존 말코비치 떼기가 이제 찰리 카우프만의 첫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장편 영화로서 스파이크 존즈의 첫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사실 꽤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찰리 카우프만의 첫 장편 영화인 시넥더키 뉴욕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스파이크 존즈가 사실 프로듀싱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이게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찰리 카우프만이 갑자기 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들은 적이 있는데 연출을요? 하지만 너무 옛날에 들은 그 작품이 나왔을 때쯤 들은 얘기라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찰리 카우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널리 알려진 건 이터널 선샤인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언급한 존 말코비치 떼기 어댑테이션 그리고 시넥터키 뉴욕으로 2008년에 이제 연출 데뷔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함께 듀크 존슨이라는 애니메이터랑 같이 연출을 해가지고 이제 아노말리사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이 애니메이션이 베니스에서 평을 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죠. 그리고 사실 이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베를린에서 상을 받았나요? 아닌가? 아닌 것으로. 받았는데 뭐. 배경이 다 뉴욕이네요. 베를린 찰리 카우프만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댑테이션은 뉴욕이 뉴욕이지. 배경은 아니죠. 근데 어댑테이션은 반 뉴욕이 정도- 배경은 아닌데 이제 수잔을 만나러 찾으러 가면서 뉴욕으로 가는 거죠. 네네. LA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찰리 카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언급한 작품만으로도 약간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인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터널 선샤인이라든지 어댑테이션, 존 말코비치 떼기, 시넥더키 뉴욕.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세계 혹은 여러 가지 세계의 경계를 계속 허물면서 일종의 매트릭스랑은 전혀 다른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진지한 영화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 형광부자가 전혀 아니라는 표정으로 아니 진지한가? 진지할 수도 있죠. 시넥더키 뉴욕은 진지했죠. 저는 아노말리사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아까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매트릭스는 사실은 워낙 장르 영화지 사실은 거기서 이제 그 정도 그런 뭐 현실과 가상이 어쩌고 뭐 그런 걸 틀어주는 거는 사실 웬만한 영화가 다 그 정도 해석은 끌어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그냥 슬라이브 지적에 눈에 띄었다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건 또 내 성격의 문제인데 굳이 내가 그런 예를 들 필요 이게 없는데 약간 그렇죠. 캐논이 된 거에 대한 반감인 것 같기도 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근데 그래서 태연이 될 만한 작품이냐는 거죠. 저는 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말해도 되나? 근데 제가 이터널 선샤인으로 봤을 때 되게 좋았던 부분이 진짜 당연하게 그런 거는 하나쯤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을 때 막 엄청 쇼킹하게 완전 픽션 같이는 안 느껴지게 보여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벽을 뚫는 남자인가? 맞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벽을 뚫는 남자? 정확한 제목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한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되게 당연하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라는 듯이 나와서 되게 좋은데 지금 여기 영화들 같은 경우에 하신 영화들이 보통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에서
하나 정도 조금 추가된 느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랑 가장 큰 차이는 매트릭스가 그걸 존나 대단한 생각인 양. 제가 봤을 때 매트릭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케이. 사람들이 좋아했나? 그게 이제 호소하는 바가 있었으니까 성공하지 않았겠어요? 성공하는 거는 뭐 성공했는데 뭐 씨. 그리고 아, 키아누 그런 성공 말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다 했죠 사실. 그때 팬클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학교에서. 키아누 리브스 너무 잘생겼어요. 아무튼 뭐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 않나? 최근작은 제가 팔로우를 못해서. 뭐 일단은 네, 다시 지금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네. 방청객. 네네. 어쨌든 찰리 카프만의 작품을 보시면 대충 어떤 작품을 하는 사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빙 존 말코비치 얘기는 이제 말코비치가 정말 여러 명으로 점점 증식하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전 사실 내 영화가 너무 건조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얘기죠? 정확하게는 그 주인공은 존 쿠삭이고요. 존 쿠삭이 우연히 존 말코비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포탈을 발견을 해요.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네, 그래서 존 말코비치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돈을 벌다가 이제 존 말코비치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기가 들어가 보겠다 했을 때 오. 그때 이제 모든 세상이 다 존 말코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자의식에 관한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주된 그건 아니었고.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런 얘기고,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제 기억을 지우는 장치를 개발한 건데, 그래서 이제 짐 캐리가 기억을 지우죠. 원래는 이제 케이트 윈슬렛 클레멘타인 역의 케이트 윈슬렛이 그 사람이 케이트 윈슬렛이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 여자가 먼저 지워서 그걸 발견한 짐 캐리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지워버리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시간을 순서를 뒤죽박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약간 하나의 더 트위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금 어댑테이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시네터킨 뉴욕도 그렇고, 이 사람이 쓰는 각본들의 재밌는 점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게 개인의 브레인 속으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굉장히 자폐세적으로 계속해서 개인에게 집중해 가는데, 동시에 그 개인에게 집중해 가면 갈수록 주변 상황도 변하면서 그 세계가 점점 외부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안으로 끊임없는 침식과 밖으로 외연의 끊임없는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작품이라서 사실 굉장히 특이한 영화 시나리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찰리 카프만의 작품들은 그렇죠. 대체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도 어쨌든 자의식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자주 되돌아오는데 그게 특별히 어댑테이션에서 굉장히 부각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작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거든요. 영화 주인공들이. 어떤 면에서요? 그냥 되게 주변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주인공들인 것 같아요. 아 약간 공통된 성격이 약간 다들 좀 찌질하고 약간 소심하고 엄청 주변을 신경 써요. 쓰고 그게 근데 사실은 자의식 과잉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에 대한 그게 너무 심하니까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에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난 그게 그냥 인터넷 그 자의식 과잉이시라서 그러신 거고. 근데 사실 저도 좀 자의식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어댑테이션을 보면서 그 나레이션 하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나레이션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을 나레이션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 가는데 이거 나도 나만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찰리 카프만의 영화를 보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를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혼잣말 할 때 엄청 찌질하잖아요. 아 펭귄맨님이 아니. 형광모자 되게 니콜라스 케이지가요. 장난 아니네. 죄송합니다. 저 혼잣말 안 해요. 죄송합니다. 혼잣말 자주 하시지 않나요? 저는 자주 하죠. 저는 혼자 사니까 혼잣말이라도 해야지 심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찰리 카우프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사실 찰리 카우프만이랑 떨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스파이크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의외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공들이가 너무 뇌리에 박혀버려서 그런 게 그쵸.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공들이랑 찰리 카우프만은 이터널 선샤인만 했고 그런데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시네토키 뉴욕에 네. 공들이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작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지금 시작할 때 보면 그 케이든 주인공 케이든이 막 초록색 똥 이런 걸 발견하고 막 근데 아니면 막 그 건물이 막 다 불에 타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이 공들이를 떠올리게 하는 구석들. 근데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요소들이 전부 다 스파이크 존즈랑 되게 밀접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공들이가 스파이크 존즈랑 되게 비슷한 인간이에요. 물론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제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미셸 공들이 얘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하신 초록색 똥이라던가 일단은 스파이크 존즈가 똥에 좀 집착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스파이크 존즈가 근데 이게 결국에는 스파이크 존즈랑 미셸 공들이가 사실 굉장히 비슷한 사람인 게 이들이 이제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랑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둘 다 굉장히 미셸 공들이는 좀 더 매체성을 활용했다면은 스파이크 존즈는 사실은 스케이팅 보드 영상을 또 많이 찍었고 그리고 사실 스파이크 존즈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이케아의 혹시 램프 광고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스파이크 존즈가 찍은 유명한 광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램프인데 이제 이게 램프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버려진 램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램프를 밖에다 버리고 그럼 밖에서 램프가 혼자 막 비를 맞으면서 쓸쓸하게 있는데 이 광고 끝날 때 갑자기 이게 이케아 광고거든요. 그래서 램프는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끝나는 광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광고들이 사실 되게 스파이크 존즈 되게 유명한 광고들이 있고 그 외에 뭐 데프트 펑크의 다펑크라던가 뭐 비스티 보이즈, 비욕 뭐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었죠. 많이 찍었고 사실은 비욕이라든지 이런 뮤직비디오들은 사실 미셸 공들이도 찍었고 그래가지고 이 둘이 커리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에서 물론 명확한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파이크 존즈의 굉장히 유명한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불타면서 그냥 계속 달리는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한 컷짜리. 근데 그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가 팬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돌리면은 한 소녀가 되게 무관심한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표정으로 이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월크 오브 디렉터스라는 그 유명한 뮤직비디오랑 광고 쪽에서 이제 당시 얘네가 처음 나올 당시 2000년대 초반쯤에 이들의 작업을 모아놓은 DVD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세 사람이 스파이크 존즈랑 미셸 공들이 그 다음에 크리스 커닝햄이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좀 또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둘이 사실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찰리 카우프만은 이 사람들 관계는 모르겠는데 찰리 카우프만 이터널 선샤인을 미셸 공들이가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미셸 공들이랑 스파이크 존즈가 사실은 겹치는 구석이 좀 있어서라고 사실 생각하고 사실 이터널 선샤인을 제외하고 그다음 시네토키 뉴욕과 아노말리사 같이 자기가 연출한 걸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모든 작업을 빙 존 말코비치 대기 그리고 휴먼 네이처 그리고 어댑테이션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세 작품을 이제 스파이크 존즈랑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댑테이션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찰리 카우프만의 휴먼 네이처가 사실 좀 가벼운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각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댑테이션이 스파이크 존즈의 두 번째 영화이기도 한 그래서 이 안에서 찰리 카우프만도 사실은 존 말코비치 내기의 성공 이후로 이제 두 번째 각본을 준비하는 캐릭터로 나오고 그런 면에서 사실 현실과 비슷한 점이 있죠. 스파이크 존즈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데이비드 오 러셀이랑 절친이거든요. 그 아메리칸 허슬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예.
그런 영화를 찍었고 최근에 또 뭐 찍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랑 굉장히 절친이 나서 제가 굉장히 재미없었던 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네. 전 안 봐서 재미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수잔 그래서 수잔 올린스가 그 뉴욕에서 이제 잠깐 그 친구들이랑 저녁 테이블에 식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데이비드 오로셀이 사실 출연했어요. 중간에 그런가요? 얘기한 아저씨인가? 아마 제 생각엔 별로 대사는 없고 그때 얘기하는 아저씨는 수잔 올린스의 남편 역할로 나온 사람에서 아니에요. 배우고 건너편에 앉았던 아저씨. 어쨌든 그 거기에 데이비드 오로셀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파이크 존즈도 사실은 배우를 하기도 해가지고요. 잘생겼어요. 네. 느낌 있어요. 사실은 약간 가십을 얘기하자면 소피아 코폴라랑 결혼을 했었고 맞아요.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미셸 윌리엄스랑도 만났었죠. 그렇구나. 제가 좋아하는 미셸 윌리엄스. 네네. 저도 좋아하는 미셸 윌리엄스랑 만났었고. 부럽네요. 그래가지고 사실 스파이크 존즈도 또 사실 배우를 해가지고 그 뭐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런데 또 카메오로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데이비드 로셀의 쓰리 킹즈라는 영화에도 출연하기도 했었고 뭐 어쨌든 이 사람도 사실 그러니까 스파이크 존즈도 그렇고 사실 미셸 공주도 그렇고 영화 감독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냥 지 꼴리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종합 예술인이시네요. 그쵸 사실 종합 예술 펭귄맨님의 꿈이잖아요. 홍서범? 종합 예술인. 홍서범 씨 왜 종합 예술이에요? 뭐 하는데요? 본인이 종합 종합 예술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아 근데 뭐 하냐고요? 노래도 하시고 뭐 글도 쓰고 방송도 하시고 뭐 글도 쓰고 막 그러나? 그런가 봐요. 뭐 연극 이런 거 하시나? 잘 모르겠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종상. 조갑경 씨와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그러네요. 생활인. 뭐 어쨌든 네 스파이크 존즈와 찰리 카프만 얘기를 너무 쓸데없이 이상한 얘기만 오래 한 거 같아서 그냥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파이크 존즈가 확실히 좀 또라이라 가지고 다른 유명한 시리즈로는 제게즈 시리즈의 프로듀서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시리즈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 약간 뭐지 못 먹을 거 막 먹으면서 맞아요. 그런 막 거 놀래키고 보여주고, 뭐 네, 약간 좀 지나친 장난을 네. 치는 그런 쌈마이 그쵸. 미학의 시리즈죠. 네, 그런 거를 근데 사실은 얘가 좋아해서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첫 번째 것만 보고 스파이크 존즈라도 봤다가 그냥 안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이상한 마이너한 감성을 어떻게 나중에 본인 작품에 잘 녹여낸다는 점에서 재밌죠. 왜냐면은 허 같은 영화가 이제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영화일 것 같아요. 스파이크 현재로서 관객들한테는. 그래서 허의 감독이기도 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광고도 보면은 또라이 같아요. 그 제일 최근에 한 게 겐조 월드라고 해가지고 그 겐조의 커머셜 필름을 찍은 게 있는데 보면은 전혀 어울려지지 않을 것 같은 걸 어떻게든 녹여내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또라이예요. 잘났네. 뭐 어쨌든 영화 얘기하죠.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우리가 영화를 소개하거나 찰리 카우프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영화 속에 어댑테이션 속에 그 우로보로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떤 이제 신화적인 모티브인데 사실은 이제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원을 만드는 그런 그림을 우로보로스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이 영화의 구조를 딱 그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계속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게 계속 바깥으로 확장되고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무는 그런 건데 우로보로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펭귄맨님이 약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뭘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하셨잖아요. 일단 우로보로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은 없고요. 우로보로스는 이제 형광부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라서 이게 시작과 끝이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상징은 무한의 상징이죠. 원래는 뱀이 아니라 이제 옛날 그림을 보면은 용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걸로 더 많아서 사실 뱀보단 용이었던 경우도 많다고 해요. 옛날 그림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근데 뱀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더 미끈하잖아요. 그쵸. 더 시작과 끝이 더 없는 느낌? 더 원이죠. 네.
이걸 무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영화의 제목인 어댑테이션이랑 사실 가장 먼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어댑테이션이 적응이고 개인의 생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종의 여기서 어댑테이션, 뮤테이션 혹은 진화 혹은 종의 이었죠. 적응이죠, 적응. 적응. 그러니까 어떤 사실 이 어댑테이션이란 제목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이 찰리 카우프만의 책의 영화라는 점에서 어댑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고 또 하나는 이 난초 도둑의 이야기가 수잔 올린이라는 기자가 어떤 난초 수집가를 만나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초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수잔 올린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 난초가 어떤 환경에 적응한다는 의미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뮤테이션이랑도 연관을 시키고 그 종의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난초가 어느 환경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난초를 개량하기 위해서 다윈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가 생김새가 다양한 것도 사실은 이게 다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서 그런 모양을 옛날에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인간이. 사전적인 정의랑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어댑테이션을 어쨌든 끼워 맞추는 게 있어가지고 삶의 연속된 사이클에 관해서 뭐 얘기하는 뭐 그런 종류의 것도 있고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우로보로스로 다시 돌아오면은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이 머릿속에서 계속 순환하는 생각들일 것 같은데 제가 우로보로스에서 재밌다고 하는 거는 우로보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무한인 것보다는 제가 이 우로보로스에서 사실 보는 거는 이게 자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나르시시즘이다. 자기를 먹는다고 하는 거 하니까 네. 나중에 도널드가 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쌍둥이인데 사실 저는 쌍둥이 같지가 않고 네. 한 명이 정신분열처럼 너무 좋은 사람 있고 너무 나쁜 사람 있고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한 명이 죽어서 없어지니까 한 명이 좀 좋아지잖아요, 상태가 사실. 그래서 뭔가 잡아먹힌 것 같은 영상이 뭔가 스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그 도널드 카우프만은 찰리 카우프만의 어쨌든 분신이죠. 네, 분신인 거는 뭐 사실은 거의 특별히 그러니까 캐릭터를 너무나 명확하게 나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널드라는 캐릭터는 그 할리우드식 스토리텔링에 완전히 경도된 사람이고 그 온갖 클리셰들을 보고 아 이거 너무 재밌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그쵸. 이 찰리 카우프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또 경멸하는 사람인 거고 너무나 이렇게 흑과 백처럼 딱 나눠놓은 것만 봐도 이게 동일한 인물의 두 가지 면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또 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설정 자체도 그렇고 또 영화 중간에 나오지만 그 정신분열자에 대한 각본을 도널드가 쓰잖아요. 3라는 영화를.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그럼 같은 사람인 거 어떻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트릭 포토그래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트릭을 써서 두 명의 같은 사람을 한 화면에 있게 하는 거를 트릭 포토그래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결국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죠. 그렇죠.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죠. 그리고 뭐 한 사람이라는 그 시나리오 자체가 거기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영화가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존재를 통합시키는 쪽으로 짜여져 있죠. 예를 들면은 이 전혀 다른 두 명이 두 번째 케이스가 사실은 수잔 올린즈랑 조 라로시 이름은 존 맞나? 존이다 존 라로시 캐릭터인데 이제 보면은 라로시 캐릭터는 이제 사실은 교육 뭐 난초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육을 받거나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사실은 이제 트럭 몰면서 담배 피고 완전히 거친 사람이죠. 늪에서 활개를 치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뉴욕에서 뉴요커에다가 기사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제 메릴 스트립 연기한 수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한 인텔리 캐릭터고 전혀 다른 한 명은 늪에 살고 한 명은 뉴욕에 사는 전혀 다른 게다가 그 잡지가 뉴요커라는 점이 그러니까 뉴요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위트 있는 인텔리들이
봐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글쓰기를 지향하는 그런 그리고 잡지이기 때문에 그 존이 수잔을 트럭에 태울 때 뉴요커라고 했을 때 눈을 마주치고 나서 태우잖아요. 아닌가? 어느 장면이지? 처음에 만났을 때. 아 뉴요커지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뉴요커지 설명하려고 했더니 아 뭔지 안다고. 네, 그러니까 딱 그건 당연히 아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마치 되게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네. 항변의 그런 느낌이었죠. 그쵸 그 쌍이 있죠. 완전히 다른 두 네네. 명의 그리고 쌍. 그 두 쌍이 사실은 합쳐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두 쌍이 결국에 합쳐지는 이유는 마약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패세딕 그 비참한 한심한 그러면서 이제 찰리 카우프만이 계속 자기가 한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한심한 건데 실제로는 문제는 이 한심함이 결국에는 그 열정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싶은 열정과 열망의 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찰리 카우프만은 헐리우드 영화가 아닌 전혀 다른 얘기, 난초에 관한 얘기, 플롯이 드라마타이즈 되지 않은 뻔한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 강한 열망이 있고 그 열망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꿈이 너무 크니까 사실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점점 초라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또 다시 존이랑 수잔의 케이스로 돌아오면은 수잔은 이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존처럼 그 고스트를 향한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으면 어떡할까 해서 자기한테 없는 것을 보고 근데 이제 그 없는 걸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오는 약간 참을 수 없는 쓸쓸함 같은 게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뒤에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전혀 다른 게 존재했다는 게 이상한 그러니까 그 수잔의 경우 그런 나도 뭔가를 열정적으로 원해봤으면 하는 욕망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거가 어쨌든 고스트를 보는 걸로는 그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그거에 대한 그 간극을 느끼면서 허무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약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이 수잔은 이제 존이 그 고스트에 대한 열망, 집착을 보면서 나도 뭔가 집착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한번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누군가 그렇게 애착을 가진 걸 본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뭔가 거기에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특별함이 있다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막상 재보면 맛도 없고 똑같고 그런 거 아닌가? 좀 달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애초에 떡이 없으니까. 떡이 없나요? 네, 없어요. 엘리트인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누군가가 뭘 향해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강한 열망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떡은 열망인 거고 열망을 가지는 대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자는 그런 떡이 없고요. 떡? 네. 그리고 수자는 그런 떡이 없는 거고 존만 그 떡이 있는 거죠. 근데 찰리랑 도널드도 비슷하잖아요. 왜냐면 찰리는 헐리우드에서 벗어난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죠. 찰리는 그러니까 수잔을 그리고 찰리는 수잔에게 대해서도 사실은 강한 열망이 있죠. 수잔을 완전히 네. 착각하고 만들어낸 열망이긴 하죠 사실. 그리고 도널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널드는 사실 그 동기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돈 근데 벌어야겠어. 잘해. 그런 거죠. 다 잘 돼. 근데 사실 도널드는 판타지에 가까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는 게 도널드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생각해 보면 도널드야말로 좀 유일하게 안에 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죽잖아. 저는 그 부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할리우드의 관습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걸 쓰고자 하면 할수록 걔가 찰리 카우프만이 의존하게 되는 것들과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결과물들이 너무나 그 클리셰를 합쳐놓은 할리우드 영화가 되어간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특히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얼마 전에 처음 본 거잖아요. 근데 그 정말 약간 물론
펭귄맨님은 쉴 새 없이 웃으셨지만 제가 되게 웃음이 터져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가장 진지해질 때였어요. 그 말인즉슨 도널드와 찰리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맥키가 말한 거기에 그쵸. 나오는 하나씩 너무나 정석적으로 들어맞는 구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들이 말했던 거죠. 처음에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들이죠. 총 섹스, 추격전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싶다. 그런 걸 꾸겨 넣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다 꾸겨 넣게 된 거고. 죽음도 나오고 그 한 인물이 내적인 변화를 겪기 위해서 깨달음의 순간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마주했던 찰리 카우프만 캐릭터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자의식에 사로잡힌 우울한 사람인데 얘가 나중에는 이제 결말 부분에 시나리오를 완성하면서 아,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차를 몰고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여자친구도 생기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헐리우드식으로 변화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욕망하다가 완전히 정반대로 가버린 케이스가 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게 마치 맥기가 말한 거기도 하죠. 리얼 월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걔는 현실과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배제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맥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딘가에서는 그게 벌어지고 있어서 현실이다 결국은. 그게 현실이라서 도널드가 그걸 겪은 거기도 하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걸 현실로 도널드가 만든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마약, 총, 섹스, 추격전 이런 것들이 현실의 일부라서 도널드가 결국에는 그것을 경험한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도널드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경험한 거라는 얘기죠. 그 자기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 도널드가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마이애미 가야 될 것 같아. 안 그럼 이러면서. 찰리는 절대 혼자 안 갔을 방 안에 텐데. 앉아서 머리만 굴렸겠죠. 그러니까 찰리랑 근데 도널드를 같은 사람이 생각을 했다면 저는 약간 반대로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현실일 수가 없고 영화라는 얘기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영화를 현실의 영역으로 현실처럼 만들려고 해도 이건 결국 영화일 뿐이야라는 얘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로보로스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도 좀 보이고 시넥도키 뉴욕에 가면 더 심화되는 모티브 중에 미장아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서로를 반사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이미지가 계속 끝없이 뻗어져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오로보로스가 딱 그런 거를 나타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더라? 그러니까 미장아빔은 결국에는 창 속의 창인데 그게 이게 시면으로 계속 가는 거죠. 뭐라고 표현해? 시넥도키 뉴욕에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극작가인 케이든이 이제 현실을 모방하는 작품을 쓰려고 이제 자기와 자기 주변 인물들을 소재로 연극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극 속의 자신도 또 연극을 쓰고 있고 그래서 걔도 또 캐스팅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캐스팅하죠. 그리고 자기 역할들을 계속 캐스팅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엄청나게 큰 세트에서 통제 불가능한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느낌의 그런 전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어댑테이션에서도 읽었고 그게 이 영화에서는 우로보로스 같은 형태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쓰고 내가 쓴 거 안에 내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재밌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시넥터키 뉴욕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자기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약간 공을 들이는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런 또 나르시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존 라로시도 자기 영화 내가 하면 안 되냐고 아니 누가 할 거냐고 내가 해야 된다고 자기 역할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존 라로시는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해야지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쉐이문 호프만은 자기가 캐스팅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라로시는 그냥 궁금했던 거죠. 그쵸. 누가 내 역할을 할까? 그래가지고 사실 그 장면이 이제 재밌는 장면인 게 이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창 같은 영화기도 해요. 히치콕의 이창이요. 네네네. 그 왜냐면 히치콕의 이창이 기본적으로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건너편 아파트를 바라보다가 그 안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 이창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영화를 보는 그 관음증과 많이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텍스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찰리와 도널드 카우프만이 그 망원경을 통해서 수잔을 관찰하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걸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왜냐하면은 오히려 여기서는 좀 더 훨씬 더 다이렉트한 게 얘는 실제로 얘네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야기 속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게 걸렸을 때 결국엔 현실 속에 있는 찰리 카프만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뒷이야기가 왜 그렇게 헐리우드식으로 펼쳐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신의 창작물들을 만나면 안 되는 캐릭터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캡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뭐라 그래야지? 이 되게 이상한 모습이 많죠. 그 공간도 바뀌잖아요. 뉴욕 그 뉴욕에서 원래 마이애미로? 아니 원래 찰리가 있었던 데가 LA. 어디죠? LA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잖아요. 누구를요? 찰리가 수잔을 만날 수 식당에서 없죠. 만날 수 만나려고 없죠. 했는데도 아, 안 만나고 아 뉴욕을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뒷모습으로 근데- 만났죠. 뉴욕을 가니까 영화처럼 우연히 만나. 말도 안 돼. 얘가 탔어 그냥. 근데 말을 못 건네다가 이제 어. 마이애미에 쫓아가면서부터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뭐, 예,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댑테이션을 보면은 그 책 날개 그 수잔의 얼굴의 변화 같은 것도 이제 보여지고 대화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러고 나서 갔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하기 점점 그 대화의 정도가 책 심해지는 날개와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만나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책 날개 얼굴도 계속 바뀌고. 근데 되게 그게 미묘하게 바뀌잖아요. 음. 그리고 그 대사에 따라서 어쨌든 메릴 스트립은 표정을 지었을 텐데 그게 되게 미묘해서 되게 메릴 스트립도 참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너무 했었어요. 잘해가지고. 그게 그리고 미묘하기 때문에 이게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나는 알았는데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또 실제로. 맞아요. 내가 너무 착각을 하는 차이가 건지, 나면은 조금 너무 그래서 오비어스하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도 이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헷갈리게끔. 그런 식으로 또 이게 경계를 계속 흐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쉬어가도록 하죠. 여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요?